70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황혼 신혼생활. 그날 밤 사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25층에서 최민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에 잠겨 있었다. 올해로 70세가 된 그는 3개월 전 65세의 박소영과 결혼한 신혼 남편이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주변의 축복 속에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호는 성공한 의사로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외과 과장을 역임했고, 소영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이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소영이 부엌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하늘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은은한 화장과 단정하게 올린 머리 스타일이 그녀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고마워요.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그는 편안한 잠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의사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정말 동화 같았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해서 먹었다. 오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점심은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함께 요가나 서예 수업을 받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민호 씨, 정말 매일이 꿈 같아요. 소영이 커피를 건네주며 민호 옆에 앉았다.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모두들 부러워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에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우려를 샀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의 재혼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소영이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어때요? 민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김밥도 싸고 과일도 준비해서 나들이 가요. 소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70세와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일상은 활기차고 로맨틱했다. 민호는 매주 소영을 위해 꽃을 사다 주었고, 소영은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신혼생활에도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민호는 때때로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젊은 시절 의사로 일하며 겪었던 힘든 사건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특히 30년 전 응급실에서 구하지 못했던 한 환자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올랐다. 그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25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민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 사건은 민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또 잠꼬대를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랬나요? 무슨 말을 했나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무슨 꿈을 꾸신 건가요?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소영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냥 옛날 병원에서 일할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민호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소영은 민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뭔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계획대로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다. 10월의 선선한 가을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완벽한 날씨를 만들어 주었다. 소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과일,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소영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민호가 소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민호의 시선이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머물렀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당황해하고 있었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잠깐만요. 민호가 소영에게 말하고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괜찮아요. 제가 의사예요. 민호가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아이의 상처를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소독과 간단한 처치가 필요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조언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니가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민호가 돗자리로 돌아왔을 때 소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의사세요.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소영이 칭찬했다. 습관이에요. 누군가 다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민호가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방금 전 아이를 도와준 것은 좋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구하지 못했던 그 환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들이 말이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민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소영은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무리해서 묻지는 않았다. 대신 민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고마워요, 소영 씨. 항상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부부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30년 전 응급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응급실로 실려온 젊은 여성.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순간들이 말이다. 안 돼, 안 돼, 민호가 잠꼬대를 했다. 소영이 깨어나서 민호를 깨웠다. 여보, 꿈 꿔요. 일어나세요. 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아, 또 그 꿈을 꾸었나 봐요. 무슨 꿈인지 말씀해 주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소영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했다. 30년 전 일이에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구하지 못한 환자가 있었어요. 민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소영은 조용히 민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실려온 25세의 김지영이라는 여성.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수술 도중 사망한 일. 그리고 그 후 유족들의 원망과 자책감에 시달렸던 일들을 말이다. 그 일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의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고요.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꾸시는 거군요. 소영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특히 요즘 들어 더 자주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소영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민호가 쓸쓸하게 말했다.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소영이 위로했다. 그날 이후로 민호의 악몽은 점점 더 심해졌다.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고 때로는 깨어난 후에도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 소영은 민호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함께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자는 뜻인가요? 민호가 반문했다. 트라우마 치료요. 이렇게 계속 고생하실 수는 없잖아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의사로서 정신과 치료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받는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조금 더 지켜봐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민호는 낮에도 불안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소영은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괜찮으세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잠깐. 밖으로 나가요. 소영이 민호를 부축해서 카페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에야 민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미안해요. 갑자기 그러네요.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민호를 설득해서 다음 주에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민호도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소영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소영이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결혼 후 가장 평범했던 화요일 저녁이었다.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푹 쉬세요. 소영이 민호에게 말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민호가 대답했다. 밤 11시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 소영은 민호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옆에서 등을 쓸어주었다. 고마워요. 소영씨.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편히 주무세요. 소영이 속삭였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소영이 갑자기 깨어났는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민호가 보이지 않았다. 침대는 차가웠고 민호가 일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여보, 소영이 조용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소영은 슬리퍼를 신고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에도 없고 서재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지? 소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소영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민호를 찾아 나섰다. 아파트 복도를 돌아봤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로비를 확인해봤지만 역시 민호는 없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저희 집 남편 보셨나요? 소영이 경비실에 물어봤다. 아, 네, 1시간 전쯤에 나가시던데요. 어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경비원이 대답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다. 잠옷차림에 슬리퍼 신고 나가셨어요. 좀 이상해 보였는데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영은 더욱 당황했다. 민호가 잠옷차림으로 새벽에 나간다는 것이 이상했다. 게다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보셨나요? 소영이 물었다. 한강공원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소영은 급히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새벽 3시의 공원은 거의 인적이 없었고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소영은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공원 곳곳을 찾아다녔다. 민호 씨. 민호 씨, 소영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30분 정도 찾아다닌 후 소영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는 민호를 발견했다. 그는 잠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멍한 표정으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소영이 달려가서 민호를 불렀다. 민호는 소영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영 씨. 여기 왜?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서 찾아다녔어요. 소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요. 언제? 민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지금요. 새벽에 갑자기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것이었다.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1시간 전에 나가셨다고 경비 아저씨가 그러던데요. 소영이 설명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다.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소영은 민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트라우마를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일단 집으로 가요. 추워요. 소영이 민호를 부축하며 말했다. 소영은 민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민호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소영 씨, 제가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막아주세요. 민호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소영이 안심시켰다. 하지만 소영도 속으로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민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다.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다른 정신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날 아침, 소영은 민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정신과 전문의는 민호의 증상을 듣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해리성 장애의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해리성 장애요? 소영이 생소한 용어에 물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의식, 기억, 정체성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몽유병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답했다. 민호와 소영은 의사의 말에 조금 안심했다. 적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두지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깨워서 현실로 돌려보내세요. 의사가 소영에게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영은 민호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잠들 때도 옆에서 지켜봤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깨웠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민호도 약을 복용하면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오후 낮잠을 자던 중이었다. 소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소영이 급히 말렸다. 하지만 민호는 소영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치 꿈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영이를 살려야 해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지영이는 30년 전 민호가 구하지 못했던 그 환자의 이름이었다. 소영은 민호가 과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 씨, 깨어나세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소영이 민호를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소영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했다. 소영은 힘으로 민호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지영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해요. 민호가 다급하게 외쳤다. 소영은 의사가 말한 대로 민호를 현실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했다. 민호 씨, 저를 보세요. 소영이에요. 당신의 아내예요. 소영이 민호의 얼굴을 잡고 말했다. 몇 분간의 노력 끝에 민호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또 그랬나요? 민호가 무력하게 물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막았어요. 소영이 안심시켰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소영은 24시간 민호를 지켜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미안해요, 소영 씨. 이런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민호가 죄송해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부잖아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죠. 소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민호는 소영의 헌신에 감동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는 소영이 정말 고마웠다. 한편 민호의 상태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낮에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지만 밤이 되면 자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 때로는 과거의 수술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 동작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환자와 대화를 하기도 했다. 지영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잠꼬대로 말했다. 소영은 이런 민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영이 잠든 민호에게 속삭였다. 의사는 민호의 증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입원 치료를 권했다. 집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조언했다. 하지만 민호는 입원을 거부했다.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소영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소영도 민호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병원에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집에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소영이 의사에게 부탁했다. 의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집에서 치료받는 것을 허락했다. 대신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법을 소영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영은 민호를 위해 집안을 안전하게 정리했다. 날카로운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현관문에는 특수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민호가 어디 있든 볼 수 있도록 집 안 곳곳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민호가 미안해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다. 민호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상담, 그리고 소영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다. 민호는 며칠째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소영도 조금 안심하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평온한 하루였네요. 소영이 민호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민호도 희망적으로 말했다. 밤 11시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소영은 민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자신도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소영은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소영이 눈을 뜨자 민호가 침실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소영이 조심스럽게 불러봤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었고 혼자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메스를 가져와요. 민호가 말했다. 소영은 민호가 또다시 과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훨씬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지영이, 괜찮아. 내가 살려줄게,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소영은 평소처럼 민호를 깨우려고 접근했다. 하지만 그때 민호가 갑자기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소영이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누구예요? 수술실에 왜 들어와요? 민호가 소영을 보며 말했다. 소영은 당황했다. 평소에는 소영의 목소리에 반응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민호 씨, 저예요. 소영이에요. 소영이 차근차근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소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가 아니면 나가세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영은 의사가 알려준 대처법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호의 환상을 인정해주면서 점진적으로 현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네, 간호사예요. 수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환자 상태가 심각해요. 복부 출혈이 심하고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소영은 민호의 환상에 맞춰 대화를 이어갔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혈압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수혈 준비하고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소영은 마치 정말 간호사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민호는 계속 가상의 수술을 진행했고 소영은 그에 맞춰 반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안 돼, 안 돼. 심장이 멈췄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외쳤다. 심폐소생술을 해보세요. 소영이 말했다. 민호는 허공에 대고 심폐소생술 동작을 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주저앉았다.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때 소영은 기회를 포착했다.
의사 선생님. 수술은 끝났어요. 이제 휴식을 취하세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가실 시간이에요.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이요? 네,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영이 계속 말했다. 그때서야 민호의 눈에 인식이 돌아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소영 씨, 민호가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네, 저예요. 괜찮아요. 소영이 안도하며 말했다. 민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랬나요? 민호가 힘없이 물었다.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소영이 민호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날 아침, 소영은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의사는 민호의 증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더 강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심리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다. 민호와 소영은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비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새로운 치료가 시작된 후 몇 주가 지났다. 민호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었다. 야간 에피소드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낮에는 거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말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의사가 만족스러워했다. 소영 씨 덕분이에요. 민호가 감사하게 말했다. 소영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민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예요.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치료 6개월 후, 민호의 상태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야간 에피소드는 거의 사라졌고,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호가 소영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진짜 신혼생활을 시작해봐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 험난했던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다. 소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제주도 어때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요. 민호가 제안했다. 완벽해요. 소영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다. 민호의 병이 나은 후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고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이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본 바다를 보며 감탄했다.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서로와의 시간을 온전히 즐겼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두 사람은 제주도의 별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뭐가 고마워요? 소영이 물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호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당신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소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 밤 별빛 아래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의 사랑 고백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가 깊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졌다.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소영은 그런 민호를 보며 행복해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소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힘들었던 시간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소중히 여겼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배웠기 때문이다. 몇 달 후, 민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한 대학에서 트라우마와 의료진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해도 될까요? 민호가 망설였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소영이 격려했다. 민호는 결국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첫 강의 날, 민호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회복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의료진들이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말했다. 정말 의미 있는 강의였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고마워했다. 민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또 다른 치유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에게 소영이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을 거예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호가 감사하게 말했다. 그 후로 민호는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했다. 소영은 항상 민호의 곁에서 응원해 주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영이 어느 날 말했다. 그러게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민호가 동감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두 사람은 더욱 성숙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다. 처음에 달콤한 신혼 분위기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소영이 민호에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다. 2년 전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그곳이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소영이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그때 누가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맞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호가 동의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 처음의 설렘, 행복한 신혼생활, 예상치 못한 시련.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극복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2년 전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였다.
오늘이 우리의 진짜 기념일인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다. 첫 만남의 날이니까요. 민호가 동의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많은 여행, 봉사활동,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꿈들을 나누었다. 70세와 65세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90세, 85세까지 건강하게 함께 살아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그날 밤 사건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소영이 대답했다. 그때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였어요.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다. 맞아요.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소영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악몽도 없고 예상치 못한 사건도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몇 개월 후 두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의 강의를 들었던 한 출판사에서 책 출간을 제안한 것이다. 의료진의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한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출판사 편집자가 제안했다. 민호는 망설였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소영이 격려했다. 소영 씨도 함께 써요. 가족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도 중요하니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쓰기로 했다. 민호는 환자를 잃은 의사의 트라우마와 회복 과정을, 소영은 그런 남편을 돌보며 겪은 경험을 썼다. 6개월간의 집필 과정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면서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쓰다 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걸 새삼 느껴요. 소영이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뎠는지 신기해요. 민호가 대답했다. 책이 출간된 후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다. 특히 의료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트라우마를 겪는 일반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책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이 많이 와요. 소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나 봐요. 민호도 뿌듯해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한청중이 질문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날 밤 사건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떠셨나요? 사회자가 소영에게 물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소영이 대답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 몰랐어요. 민호가 동감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결혼 3주년을 맞았다. 3년 전의 신혼부부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동반자가 되었다. 3년이 벌써 지났네요. 소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결혼기념일을 맞아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유럽 여행이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었다. 파리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로마에서 역사를 느끼고 런던에서 문화를 즐기자고요. 민호가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정말 기대돼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소영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2주간의 유럽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두 사람은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역사를 느꼈으며 런던의 뮤지컬을 감상했다. 이런 게 진짜 황혼 로맨스구나. 소영이 베네치아의 곤돌라에서 말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행 중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새로운 문화를 함께 경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하며 무엇보다 서로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나고 싶지 않아요. 소영이 마지막 날 밤에 말했다. 끝나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행복하니까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다. 여행의 추억을 정리하고 사진을 앨범에 붙이고 여행에서 산 기념품들을 집 곳곳에 배치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소영이 파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호가 동의했다. 그 즈음 민호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의과대학에서 정신건강 관련 강의를 정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말 받아들이실 건가요? 소영이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가 소영의 의견을 물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소영이 격려했다. 민호는 결국 강의를 맡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의과대학생들에게 의료진의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관리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다. 첫 강의 날, 민호는 긴장했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의사가 되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호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학생들은 민호의 실제 경험담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수님,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내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의미 있는 강의였어요. 의사가 되어서도 기억하겠습니다. 이 한 학생이 말했다.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